어떻게 지금 이제 바로 그냥 진행할까요? 예, 진행하시면 화면 되겠습니다. 제가 공유하면 됩니까? 네. 혹시 이게 잘 보이십니까? 네. 네. 제가 한 시간 강의하고 나머지를 또 서로 나누고 대화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글을 많이 적고 글을 그냥 읽어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야 빨리 끝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 저는 캄보디아에 2000년에 이렇게 왔고요. 우리 얼마 전까지 정쌤님 내외 같이 캄보디아 계시다가 또 캄보디아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어쨌든 늘 우리 GT와 구세대가 항상 같이 함께 가는 느낌으로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목을 이삭 공동체가 담고 있는 삶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반적인 공동체를 이야기를 할까 어떤 포인트를 이야기할까 하다가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는지를 나누면서 저희가 관심 가지는 영역이 트리플 EMC라 그럽니다. 에코 에듀 미션 커뮤니티라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전반적인 공동체를 다루고 그래도 또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나 나누고 싶을 때는 제 강의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 내용은 서론을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이 공동체와 또 세계관 관련된 부분 제가 늘 그냥 마음속에 머릿속에 중심 속에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빼면은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공동체와 세계관을 조금이라도 하고 또 희년을 또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또 생태 부분도 너무 중요한 이슈인데 같이 다루고 그리고 경제 부분도 또 교육 부분도 우리 교육은 우리 GT 전공이니까는 같이 좀 짧게 나누면서 결론을 짓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그림 속에 나오는 게 제목을 잘 모르시겠죠?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레드시 다이빙 리조트라고 이거 잘 혹시 보신 분 있으면 그냥 예 하고 소리만 내가지고 대답 한번 해주세요. 못 봤습니다. 와, 이거 한번 저는 이거 보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넷플릭스에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인생 영화를 한번 봤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까 제가 지금 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크리스라고 배우가 뭐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캡틴이네, 캡틴. 네, 맞습니다. 요 영화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거든요. 1979년에 이집트의 에티오피아에 있는 많은 유대교를 믿는 지금까지 그걸 우리는 팔라샤라 그럽니다. 이분들이 난민들이 돼가지고 수단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수단에서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그 리조트를 하나 이름 자체가 레드시 다이빙 리조트입니다. 그래서 하나 그게 비밀 장소인데 리조트처럼 꾸며가지고 그곳에서 이 팔라시아 내가 하지 난민들을 말았지. 나는 이 난민들을 배를 이용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 가지고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는 그런 아주 임무를 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보는 가운데 왜 이게 인생 영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맨 밑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카베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현지 사람이고 이 사람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크리스하고 그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라 그럽니까? 그 비밀 조직 있잖아요. 여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에티오피아의 수많은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런 수많은 난민들이 수단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비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카베데라는 사람하고 연결을 해요. 이 카베데는 현지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는 이스라엘에서 들어온 공작원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 사람들을 탈출을 시키고 이게 79년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진짜 재미있게 제가 영화를 봤는데 근데 이 카베데가 굉장한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의 총격 전에서 다쳐가지고 이 크리스가 안 되겠다 우리 다음에 지금 철수하고 다음 기회에 우리가 우리 임무를 재개하자. 이때 임무가 미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카베데가 뭐라 그러냐면은 거절을 하면서 크리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다. 이것은 나에게 미션이 아니라 삶이다.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방 딱 먹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션이 아니구나. 이 사람에게는 삶이었구나. 그래서 카베데 표현을 선교에 적용을 하면은 미션, 선교는 임무가 아니라 임무도 또 미션이죠, 그죠? 미션 임파서블 할 때 미션은 미션이 아니라 라이프구나. 제가 이게 짧은 이게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살아왔던 선교를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생각들을 짧은 시간에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일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행하고 있는 선교와 관련된 시간과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GT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분들이 선교와 관련 없어 보이는 더 많은 일상의 삶이 우리의 사실은 선교지가 됩니다. 일요일 하루 1시간을 구분하여 주의 날이라 부르며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 모든 날이 주의 날이며 하루하루 일상의 삶에서 먹고 일하고 소비하고 사고하고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면 사실 너무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냥 고만 일주일 하루 하면 좋은데 전체가 다 예배라니 하면은 굉장히 피곤한 느낌인데 근데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상하고 피곤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진리에 기초한 성경적 세계관이라면은 우리가 하는 여러 액티비티, 선교적 액티비티는 미션이 아니라 임무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아니라 자유로운 일상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공동체와 세계관을 잠깐 나누고 싶은데 저는 학부에서는 수의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학을 하면서 사회과학을 석사를 했고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정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생각하다가 지역 사회개발 쪽에서도 논문을 쓸 수도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학 쪽에서도 논문이 나올 수도 있고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그냥 제일 그래도 해왔던 일이니까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은 성교학으로 제가 또 우리 일들을 정리하면서 논문을 쓰더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와 희년이 제가 했던 모든 그동안의 일들을 이렇게 통합을 이렇게 이루게 해줬거나 그게 하나가 세계관이었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사상이었고 신학이었고 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희년을 통해서 제가 참 마음이 굉장히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기농업과 자연농업에 대해 공부하면서 환경과 생태적 상상력을 가지게 되었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E.F. 슈마의 Small is Beautifu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간 기술이라고 하는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요즘에는 많이 알려졌는데 그런 개념이 E.F. 슈마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책을 통해서 나옵니다. 제가 이걸 88년, 89년도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안에 책 속에 나오는 중간 기술이라는 그 책에서는 중간 기술이라 그러거든요. 지금은 적정 기술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사실 공학은 잘 모르지만은 이 적정 기술은 공학이 회계하고 세례받은 느낌이었고 팩트플리스라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1인이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한 10억의 인구 이 사람을 1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1단계 4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그리고 2단계는 8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한 30억 인구에 속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착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합과 생태적 상상력과 적정 기술의 중요성을 깨달았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것이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20대 초반에 대천덕 신부님 통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여러 공동체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방문하면서 가졌던 결론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만든 일시적인 종말론적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도 초대교회 공동체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제가 어린 나이에 사실은 좀 알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공동체를 살아가는 삶들을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미션으로 공동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삶은 다른 어떤 선교 전략보다 탁월한 이제는 미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원심적 또 구심적 그런 선교 그런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나가기 바빴는데 소총 들고 그냥 돌격 앞으로 하기 바빴던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어쩌면은 더더욱 코로나 같은 시대에서는 그런 개념보다는 너무 제약이 많으니까는 오히려 구심적인 우리가 보여주는 선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게 만드는 선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체를 살아왔던 그동안에 수많은 공동체가 이게 다른 어떤 전략보다 탁월한 미션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온전한 복음과 삶을 찾아 함께 시작한 어릴 적 소시적 민들레 공동체에서 읽었던 책과 토론과 치열한 삶과 20대 젊은 순례자의 인생길에서 만난 좋은 신앙의 친구와 멘토를 통해 이 친구와 멘토 안에는 우리 GT에 있는 많은 또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 공동체가 저희들이 추구하는 이게 트리플 EMC라고 합니다. 이게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저게 먹고 싶을 건데 하나는 에콜로지, 에코노믹스, 에듀케이션, 미션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생태적 경제와
교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선교 공동체라는 그런 개념을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잡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 희년을 또 같이 한번 짧게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룻과 보아스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기억할 겁니다.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는 희년법을 배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더 아름다운 스토리라는 생각이 들고 룻의 어머니 나오미의 친족 관계인 보아스가 가나안에 다시 땅을 되찾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나오미 집안을 회복시켜주는 내용이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년의 이제는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누가복음 4장 18절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에 희년이 나오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회당에 사신 예수님의 첫 설교가 사실은 마지막 설교가 될 뻔했습니다. 대지주인 당시 종교 지도자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신년이라는 단어고 제일 싫어하는 성경 본문이 레위기 25장하고 이사야 61장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아무도 안 읽고 두루마기 성경 이걸 꺼내기만 하면은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눈치도 없이 금지 본문과 금지 단어를 회당에서 선포했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나봇처럼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에 걸린 거예요. 바울을 모독죄. 그리고 희년법을 다시 꺼내들고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 고아, 가부를 선동해 밀란을 일으킨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사실은 당하게 됩니다. 불법적인 토지 매매와 투기와 갈취와 탐욕과 권력록의 눈먼 지도자, 종교 지도자와 율법학자에게는 예배 형식인 대상은 하나님일 수 있지만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일 수 있는데 이들에게 삶의 실제적 예배 대상은 바알이고 경제적 롤 모델은 희년이 아니라 바알의 토지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비슷하게 사실은 살아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의 경제의 롤 모델은 신자유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암흑 같은 시대에 예수님은 희년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희년이 선포되어 각기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고 빚이 탕감되고 노예가 해방되고 땅과 가축과 사람이 안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자원적 희년이 선포되고 성취되기 위한 우선적 전제는 다름 아닌 사실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소유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필요를 따라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난 이거는 보편적인 삶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성령 받은 사람들을 이들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는 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서 나타난 신년의 신약적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기도하고 매일매일 사실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오순절 날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찾아주셨던 성령이 우리 이사 공동체를 또 GT를 참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희년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마음 때문에 사실은 아직 남은 세월도 많이 있지만은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어쩌면은 지금까지
무소유로 내가 살아야지,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살아왔던 그 삶이 사실은 뭐 이제 한 30년 이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세월이 어쨌든 그게 이 희년 때문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1시간 만에 빨리 끝내려고 이걸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읽는 것만 해도 이게 시간이 걸리네요. 그리고 요즘에 중요한 이슈인데 생태입니다. 기후 문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생태학은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포함하는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성경적 경제 원리를 포함한 통합적인 개념입니다. 요 한 줄 제가 쓰기 위해 가지고 고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거 그냥 나온 말은 아닙니다. 이 생태가 통합 선교와 만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짝지어준 천생연분의 커플이 서로 만나는 것 같다라는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집이란 그리스 말이잖아요. 땅의 집과 하늘의 집이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저는 이게 생태적인 통합선교, 생태적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선교가 생태적 통합선교라고 생각했고 사람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면서도 정의와 사랑이 함께하는 선교, 공동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파괴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는 우리의 삶, 선교, 천박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성경적 경제 정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선교의 모델이 이런 생태론적 통합 선교를 통해서 저는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생태적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종차별, 빈부격차가 없는 더불어 평화를 만들고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공동체 선교가 저는 생태적 통합 선교며 이게 온전한 의미에서의 생태적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태학이 집에 관한 조금 전에 오이코스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집에 관한 연구인 것처럼 통합선교라는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또 창조물과의 관계에 대한 온전한 조화를 이루도록 선교하는 것이 통합선교의 생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이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꿈과 야망을 이루는 자기 중심적인 선교는 생태적 선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생태는 조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내 꿈, 내 비전,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을, 꿈을 때로는 성취할 수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선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선교, 성령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는 선교, 유월론으로 분열된 선교가 아니라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 위에 믿음과 가치와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선교가 생태적 통합 선교라고 생각이 들고 생태적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속적 개발은 모양은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지속 가능한 생태적이지 않습니다. 세속적 개발은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경제만을 위한 개발, 즉 돈을 위한 개발인 거죠. 그래서 경제와 생태가 같은 집안에서 나온 한 어원인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에콜로지라는 단어 안에 에코노믹스가 또 나오고 에콜로지도 나옵니다. 우리는 경제하면은 항상 환경은 무시했어야 되고 환경하면은 경제를 또 무시하든지 이게 상충되는 서로 충돌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왔지만은 사실은 이게 어원적으로도 같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생태적 선교가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둔 선교가 될 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 섬김을 통한 이웃과의 사랑, 그리고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저는 있어야 될 내용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경제 문제는 굉장히 참 저도 지금도 씨름하고 있고, 여전히 선교지에서 우리가 조그마한 이삭 공동체 하나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도 제일 걸림돌은 사실은 경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립할 것인가? 그냥 각자 일을 하면은 어쩌면은 뭐 문제 해결도 가능할 텐데, 캄보디아 안에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함께 키우고 함께 우리가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의미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면의 그런 관심과 열망이 있는데, 그게 항상 어려운 문제가 사실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세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돈은 다른 특별한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돈은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지 그 이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돈으로 자아 실현하고 돈으로 행복해지고 노후와 인간의 행복을 위해 돈을 벌고 쌓으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한 만큼 내 이웃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콜로지, 생태와 이코노믹스, 이 경제의 단어가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에 파생된 것처럼 경제는 독과점이나 승자 독식이 아니라 모든 것과 조화와 공생을 이루는 생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경제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키고 실천해야 될 첫째는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것이 생태적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부분을 잠깐 같이 또 아울러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 공동체는 공동체 자녀들과 이삭 지역사회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꿈과 미래학교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진행했던 게 이삭 학교였어요. ISH입니다. 제가 미리 잘 모르시는 분한테는 이삭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저게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아닐까 생각했겠지만은 요 이삭은 ISH의 약자인데 Institute for 또는 OB입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mmunity Sustainable Agriculture and Community Development입니다. 지속농업 지역사회개발 인스티튜트라는 학교를 우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자를 따가지고 이삭 공동체라고 우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처음에는 20세, 18살에서 한 20살 되는 아이들, 대학을 가지 못하고 중학교 이상 졸업한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처음 2003년에 시골에서 오두막을 하나 짓고 학교를 시작을 했더랬고, 작년이 되었죠. 작년 1월에 그동안 우리 GT 또 구세대에서 참 많은 도움도 주고 하는 가운데 꿈과 미래학교를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꿈과 미래학교는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죠, 그죠? 이삭 학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 청년들이 한 10몇 년 지나니까는 지금 아이가 한 50명이 됐어요. 저희들이 우리 하여튼 한 80명 정도가 한 20몇 명이 결혼을 했어요. 그때 18, 19 되는 친구가 그런 친구가 이제 아이를 놓으니까는 그 아이들이 한 3, 40명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 산다고 우리가 셌는데 지금 또 헷갈립니다.
그만큼 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 우리가 키우지 하는 마음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가 정말 좀 바르게 키우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키우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 삶 속에 형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수도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저는 몸으로 배우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 이삭 공동체 친구들에게 아브라함 카이프를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바빙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아주 창조 타락 구속 회복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책도 많이 읽고 해봤거든요. 이해도 하고 고개도 끄덕이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럴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해가 되는 친구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결국은 기독교 세계관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우리가 왜 농약을 쓰지 않고 우리가 왜 미생물을 활용하고 우리가 왜 생태적 경제를 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냥 경제 안 하고 어떻게 에콜로지컬한 에코노믹스를 추구하려고 무단히 애쓰고 그걸 들고 채소를 들고 푸놈펜을 어떻게라도 팔아보려고 왔다 갔다 하고 돼지를 희한한 방법으로 톱밥 위에서 왕겨 위에서 이렇게 냄새가 안 나도록 키워서 그걸 농민에게 나눠주고 닭을 나눠줬는데 또 죽고 병 걸리고 이런 복잡한 사이클 속에서 또 가공을 하고 햄을 만들고 소시지를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또 팔아보려고 또 디자인을 만들고 스티커를 만들고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삶 속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는 살지? 이런다고 그냥 땅 한 평 푸놈펜의 땅값 그냥 요즘에 지수 땅값하고는 비교 못하고 진주 도심하고도 비교 못하는 땅값이 오르는데 우리가 작년에 사용한 돈이 한 20만 불 되는데 그 돈 그냥 어디 하나 한 개퉁이 하나 사서 한 1, 2년, 2, 3년 되면은 그 나오는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차이. 나오는 불로소득을 이용해서 경제 우리가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애를 쓰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저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느끼는 거 아니겠는가.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를 말로는 못해도 몸으로는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삭 공동체에 세워진 꿈과 미래학교를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과 세계관을 배우게 됩니다. 이 배움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달란트를 찾고 개발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이웃과 인류를 위해 섬기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꿈과 미래학교 졸업생들이 캄보디아를 비롯한 세상 곳곳에 생태적 경제와 생태적 교육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페이지만 제가 볼 수만 있으면은 그냥 짐 싸들고 지수 뒷산에 거기 놀이터를 짓든지 저도 좀 투자해가지고 그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이 제가 말고 우리 이 줌으로 강의하면서 눈물이 날라 그러네.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그냥 읽어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생태적 교육은 생태적 철학을 가진 생태적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태적 공동체는 생태적 경제에 기초하여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델이고 모형입니다. 저희 이삭 공동체에 오면은 큰 이렇게 태양광 조리 기계가 있거든요. 그게 셰플러 리플렉터라 그래요. 이걸 이렇게 발명한 사람이 볼프강 셰플러라고 독일 사람이에요. 그분 와이프가 하이케라는 분인데 이분이 저희들에게 환경단체를 통해서 재정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 셰플러 리플렉터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이전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한 2달을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는 너무 우리가 이삭 공동체가 환경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생태 관심을 가지는데 얼마나 참 함량 미달이었는가 이게 뒤늦게 제가 알게 돼 가지고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이분이 바닷가에 우리 이삭 공동체에서 한 2시간 좀 넘게 가면은 바닷가가 있거든요. 거기는 가면은 스킨스쿠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좀 뭘 그리 고민을 많이 하냐. 결심했으면 좀 가고 내가 태워줄 테니까는 가자.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하냐. 아니 돈 걱정 아니래. 그래 그러면은 가자 했는데 너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몰랐어요. 왜 이분이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까. 우리가 독일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으로 소비할 때 가지는 죄책감입니다. 먼 거리를 타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 이산화탄소 내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한 번은 갔는데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는데 게스트하우스 우리가 안에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은 끄고 문을 열고 모기장을 치고 자더라고요. 진짜 보통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더울까 싶어서 제가 차에 시동을 켜놓고 에어컨을 켜고 잠시 슈퍼 가서 물을 사왔는데 그 시동을 끄고 있고 더운데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왜 시동 켜고 에어컨을 켜고 갈 수가 있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들 마음속에 있는 소비할 때 가지는 죄책감입니다. 소비할 때 느끼는 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하이케가 환경운동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독일 사람 대부분이 하이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단연 교육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난민촌 화재 이야기 할 겁니다. 터키에 있었던 거죠. 시리아 난민들이 난민들을 있는 난민촌에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이때 독일의 여러 도시에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데모의 내용은 정말 반전입니다. 화재로 올라오고 갈 데 없는 한 2,700명 난민들을 독일이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그런데 독일 시민들은 우리는 지난번에 뒤에서 이야기할 텐데 제주도에서는 그죠? 결국 한 2명 정도밖에 우리는 난민 신청 못 받았는데 왜 2,700명만 난민을 받느냐. 그 이재민대 15,000명 전체를 독일이 수용하자는 거였어요. 이것을 가지고 독일은 피켓 들고 시민들이 시위를 했는데 그럼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이미 이 독일 사람들은 120만 명 난민을 현재 독일에 수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들마저 더 받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자비를 이루는 것이 제주도 2018년에 있었던 예멘 난민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500명 왔는데 엄청난 청원을 국민 청원 통해 가지고 결국은 2명만 난민 자격을 줬고 나머지는 여전히 지금은 얼마만큼까지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 민족이 되었을까? 이것은 단순한 민족성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교육의 문제겠구나. 이 문제를 우리 김누리 교수는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게 6.8 혁명을 거치면서 유럽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했었는데 유일하게 우리 한국만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김누리 교수는 독일 교육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은 불의에 저항하고 분노하는 능력과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걸 캄보디아 말로 만들어 가지고 캄보디아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애들이 두려워하더라고. 우리 지금 훈센 총리 지금 아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말고 다음 총선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정당에서 총리로 지정을 했어요. 인준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이 있는데도 대학생들은 침묵뿐만 아니고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뭐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뭐 할 건 아닌데 우리 친구들이 요 이야기 독일이 가지고 있는 불의에 저항하고 분노하는 능력, 약자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들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두려움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하이케라는 그분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끼고 생명과 환경과 생명과 정의를 위해 초등학교도 골판지에 자신들의 생각을 담아 시위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과 부러움을 느끼며 생각나는 질문은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교육 때문입니다. 제가 1시간 내에 이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 요즘은 그러죠. 크리스텐덤은 한 1700년 이상 그동안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 길게는 1900년 초반까지 크리스텐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국교처럼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 그런데 지금은 포스트 크리스텐덤입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서구 기독교 사회를 벗어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회의 비주류가 된 사회입니다. 이전엔 기독교가 시민 종교 역할을 어느 정도 한국에서도 했지만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종교 문화 사회는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어떤 그 사회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와 같은 포스트 크리스텐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저는 공동체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삶을 기록한 초기 교회와 인내에 발현한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책 한 권 추천해라 그래서 제가 우리 종시쌤한테 요거 제가 추천했거든요.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또 만약에 시간이 나시면은 포스트 크리스텐덤과 한국 사회라는 아마 제목의 책일 겁니다. 굉장히 볼륨이 두꺼운데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 내용 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삶을 표현하면서 외부인들이 본 것은 그들의 초대교회 사람들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비투스, 그들의 삶의 습관이라는 것이죠. 테틀루니아 순회에 따르면은 외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았고 그들이 가난한 이들을 열정적으로 먹이고 또 매장할 사람이 없으면 매장을 해주고 장례를 치러주고
재산과 부모가 없는 소년과 소녀들을 돌보고 늙은 노예와 제수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이런 행위를 사랑의 사역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하지 않았다. 그들이 쓴 것을 읽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교도들은 보라고 말했습니다. 참 놀라운 초대교회의 삶을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듣고 읽는 것으로가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공동체이며 이것이 오늘날 필요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과 접근은 지속 가능성을 담은 생태적 경제와 교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선교 공동체를 통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ESG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Environment, Sustainability, Governance, 환경과 지속성과 이런 거버넌스, 공공성들, 조직 속에서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으면은 지금은 어떤 영역도 살아남을 수 없는, 이거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기독교와 교회와 선교회도 ESG가 없으면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를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 공동체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트리플 EMC, 에콜로지, 에코노믹스, 에듀케이션, 미션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리고 GT 공동체를 통해서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강의하고 제가 잘 1시간 이내로 끝냈습니다. 뭐 질문도 하셔도 되고 질문 아니라도 질문하면은 질문을 고상하게 멋지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도 늘 하거든요. 이런 줌 미팅 할 때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는 거 툭 던지면은 이게 정리 안 돼도 얼마든지 다른 분들도 서로 도와주고 나누다 보면은 오히려 제가 했던 내용보다도 더 다양한 좋은 내용들을 서로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코멘트를 해주셔도 되고 우리 목사님 정 목사님 계시던데 또 한번 그냥 코멘트 해주셔도 되고 먼저 편안하게 진행해 주세요. 이제 저는 이제 이 정도 하고 뭐 말해라 그러면 말하고 그러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딱 시간을 딱 지켜주셔가지고 사실 4분 좀 한 9분 정도 더 하셔야 되는데 시간을 보면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아마 제가 요청한 부분에서 많이 빼먹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들이 다 질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 질문들, 왜냐하면 또 저희 GT가 꿈과 미래학교 그리고 또 의사 공동체에도 계속해서 협력했던 그 관계들을 떠올리시면 이렇게 좀 궁금하신 것들이 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질문 먼저 받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할까 합니다. 예. 소감도 나눠주셔도 됩니다. 예. 네, 저 연필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예. 혹시 뭐 채팅으로 쓰신 분 있나요? 시네.
꿈과 미래학교에 대한 설명들이 아마 좀 많이 조금 이렇게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좀 한번 여쭤보고 여기서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도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김영훈님, 네. 채팅에 방금 올리셨어요. 왜 울컥하셨는지. 네. 예, 이제 승리님 들어오셨으니까 한번 그 질문들 지금 채팅으로도 좀 올라오고 있어요. 한번 보시고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강의 네, 예, 왜 울컥하셨는지. 네,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 닭이 한번 오셨던 분이네. 닭이 아마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오신 것 같은데 어, 저기 올해 결산을 했거든요. 2021년 각 파트별로 저희들이 보내 혹시 뭐 구입하시기도 하고 받으신 분들 달력 계실 텐데 달력 보면은 그게 우리 이사 공동체를 담고 있는 내용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안에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닭도 있고 양계, 양돈, 또 채소도 키우고 목공도 하고 우리가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 또 학교 하다 보니까는 목공도 책상하고 뭐 이런 거 만든다고 목공도 하고 교복 만든다고 봉제도 하고 뭐 또 가공한다고 햄 소세지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각 파트별로 저희들이 결산을 했는데 그 착하고 중성된 파트가 하나는 양계였고 하나는 채소였습니다. 나머지는 본전한 데도 있고 자기 월급을 가져간 데가 있고 월급도 못 가져간 데는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난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저희들이 학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일들이 진행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다양한 영역의 파트들이 각자 일하는 친구들이 가져갈 수 있는 월급 정도의 재정이 1차적으로 비즈니스를 통해서 되면은 1차 성공.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이제 이윤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물론 모든 걸 다 교육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은 다시 재투자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영역들이 저희들이 시작이 됐는데 그 중에서 올해 양계가 그래도 자기들 월급은 가져가고 또 조금 더 남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셨던 닭이 뭐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여기 있는 대로 먼저 빨리 이야기할게요. 예, 꿈과 예. 미래학교 현재 상황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이제 2년 차죠. 작년 1년은 실제로 학교에서 대면으로 만난 것은 한 3개월 정도, 초기 2개월, 마지막 저희들이 방학을 하기 전에 한 달 정도 그렇게 전체 1년 중에서 한 3개월만 만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했고 시골에 온라인이 뭐 얼마나 사람들이 저도 지금 시골에서 분홍편 올라와 가지고 줌 끊어질까 싶어서 2시간 차 타고 왔는데 우리 집에 아이들이 인터넷 뭐 이렇게 통해서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부모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은 매일매일 숙제를 매주마다 딜리버리를 집집마다 해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짧게 가서 그걸 봐주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게 오히려 한편으로는 학부모들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 어떤 아이는 이렇게 엄마와 같이 사는데 집이 없더라고요.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다니는 학생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너무 너무 어려운 아이들이 참 많은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꿈과 미래학교는 그냥 무료 학교가 아니거든요. 이름뿐만 아니고 이름은 인터내셔널 스쿨은 당연한 거고 저기 우리
그냥 일단 푸놈펜을 포함해 가지고 한 탑, 너무 그럼 교만할 것 같고, 일단 다키우스는 제일 좋을 것 같고, 퍼실리티가요 좋잖아요. 좋고 아직 완공을 안 했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풋살장 21m, 35m, 비가 와도 전천후로 운동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풋살장이 만들어지고, 그 옆에는 이렇게 한 20m 정도는 될 수 있는 수영장도 만들어지고, 조금 있으면 또 다양한 놀이터처럼 만들기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무료도 아니에요. 우리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캄보디아 분들이 한 200불 그냥 평균적으로 월급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에 대학을 졸업하면 한 200불, 은행에 가면은 250불 초봉이더라고요. 그 교사들은 300불 요즘에 올라가지고 300불 받더라고요. 이전에는 제가 처음 캄보디아 왔을 때 25불 받더라고요. 그리고 25불을 처음부터 안 주고 1년을 마친 교사한테, 왜냐하면 월급이 작아서 그만둬 버리니까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1년은 네가 일을 해야 내가 돈을 주지 하면서 1년 후에 돈을 주고, 그러니까는 선생님들이 25불, 30불 월급 가지고 일이 안 되니까는 다 농사 짓고,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안 보이고, 우체국을 가면은 책상은 한 20개 되는데 앉아 있는 사람은 한 대여섯 명밖에 없고, 왜냐하면 투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요만큼 경제가 올라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고, 그런 상황에 우리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지? 학비를 120불로 책정했어요. 한 달 학비. 엄청나죠? 그리고 거기에 50%를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해가지고 팜플렛에다가 DC 50%탁 만들어가지고 60불로 탁 만들었어요. 그리고 60불을 내는 친구도 한 10% 정도는 넘을 것 같고, 제가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도 내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고, 저희들이 한 명도 안 올 줄 알고 겁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이렇게 팜플렛 만들어서 돌려가지고 이거 되겠나, 큰일 날 수도 있을 텐데 싶었는데, 뭐 어쨌든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가난한 친구들이 오는 학교를 오게 하는 문제는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목회자 자녀, 또 교회에서 추천하는 아이들 적절한 퍼센테이지를 줘서 장학금으로 우리가 해서 이렇게 내게 하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유치원 K1, K2, K3 이렇게 나이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초등 입학 전까지, 그리고 이제 올해는 초등 5학년까지, 이제 작년에 4학년까지니까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신입생이 올라오고 5학년까지가 되겠죠. 한 2년 후 되면은 중학교가 또 개설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제가 처음 우리 시작할 때는 한 100명이 좀 넘었고, 코로나 되니까 한 80명 정도로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뭐 놀기 바쁘고 뭐 이러니까는 또 그렇게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5학년까지 포함하면은 어쨌든 올해 다시 전체 학생 수는 한 100명은 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주변에 부모들은 많이 공장을 많이 다녀요. 봉제 공장. 그래서 아침도 못 먹고 또 태워줄 상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절대로 이게 차 운행은 안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안 하면 한 명도 안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하나, 봉고차를 투입시키고 또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한 대를 더 만들어서 했는데, 내년에는 4대가 운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런 소식지도 전했는데 한 명이 2시간을 타고 있더라고요. 이게 끔찍한 이야기인데, 너무 미안한 이야기인데, 새벽 5시 40분에 아침에 아이가 나오면은 7시 반에 우리 꿈과 미래학교에 도착하는 것을 제가 보고, 이거는
이거는 아니지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스쿨버스도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교사들은 저희들 아까 이삭 학교가 있었던 청년들 대상으로 했던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저희들이 한 7년 전부터 해서 교대하고 사범대를 그냥 보냈어요. 여기는 공부를 꼭 잘 안 해도 돈이 있으면 우리가 좀 보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보내고 그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또 그동안 우리 국교육을 통해서 또 GT 통해서 교육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한 2, 3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교사들이 양성이 됐고, 또 그러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 딱기호 안에 그런 교대가 있어가지고 교대를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교사들을 지금 초등학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교사 자원은.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가 진행될 때 교사들 우리가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그때는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준비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참 중요한 게 아시겠지만은 우리 친구들이 이런 헌신된 마음, 기독교 세계관의 최소한의 그런 준비된 상황에서 가르칠 때의 교육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캄보디아 교육부가 일단은 생각하는 교육부에 따르는 기본 커리큘럼 플러스 저희들이 예체능하고, 예체능 안에는 뭐 이런 캄보디아는 그런 교육이 과목이 없거든요. 체육도 없고 음악도 없고 미술도 없어요. 우리는 과목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렇게 어떤 가치 교육의 한 차원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또 태권도 하는 친구도 캄보디아에서 국가대표했던 친구가 와서 캄보디아 친구가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지금 예체능 또 뭐 컴퓨터 이런 포함해서 영어를 연결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보통은 오전에 끝나는데 우리는 오후까지 아이들 점심을 먹고 오후 수업을 그렇게 해야 그게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강의 중에 갑자기 울컥하신 까닭이 뭔지 궁금하다고 그러시네요. 아까 이제 곰곰이 생각하니까는 아니 그래 참 이렇게 꿈과 미래학교에서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 또 이삭 우리 출신들 지금은 같이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래 어느 날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논의들을 논의하고 대화하고, 우리가 다른 지역에 학교를 좀 세우자, 다른 곳에 우리 꿈과 미래학교 이런 퍼실리티가 아니더라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저희가 처음 했던 것처럼 뭐 초가집을 짓던 그런 어떤 개념으로 그런 운동들이, 그런 교육 공동체 운동이 캄보디아 땅에서 아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상상,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꿈, 그걸 제가 아까 이렇게 탁 하니까는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 응답이 되셨는지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선생님들 혹시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예. 예, 어디서 목소리가 나오셨나요? 네, 예, 우리 장우리 선생님.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예, 장원희 선생님 들어왔어요? 예, 네, 어유 세상에. 뭐 성공 수준 오래간만입니다. 아닙니까, 지금? 반가워요. 네, 중국입니까? 네, 중국입니다. 어이, 어이. 소연이 언니는 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소영이 언니는 지금 저쪽에 DPS 우리 저기 이삭 공동체에 있어요, 혼자. 건강하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건강은 조금 부족합니다. 나는 괜찮고. 두 번째 질문. 예.
20대 때와 또 동일한 이렇게 미모를, 이렇게 외모를 유지하는 비결이 뭔지 궁금합니다. 캄보디아에 물이 어, 좋은지. 어이, 그 진짜 질문? 네, 진심? 진심입니다. 아닌데, 그 음, 저기 아까 요 우리 포스터 사진에 너무 쭈그러졌다고. 음. 그게 아마 저기 내 본 모습입니다. 여기는 저기 자외선도 많고 안 돼요. 뭐 피부 관리가 되겠어. 여전하십니다. 아, 그래요. 질문 다 했습니까? 음. 다른 진지한 질문은 다른 사람들이 하실 거니까. 아, 그래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여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는 이제 이 문장이 되게 좀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미션, 소명이 미션이 삶이 되는, 그들의 삶이 탁월한 미션이 되었다라는 이 지점을 얘기 들을 때 좀 많이 생각해야 될 지점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임무가 아니라 삶이다 라고 말하는, 아까 그 하이케라는 분도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위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일종의 제어하는, 죄책감이라는 도구가 있지만 제어하는 그런 삶으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는 이게 항상 두 가지가 이렇게 그 상충되진 않는데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명, 어떤 일종의 미션이라고 하는 이 소명의 공동체와 그리고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두 모습이 항상 이렇게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명, 미션이 중요해 라고, 미션을 따라가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삶이 더 중요해,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균형을 잡는다, 균형이란 말도 그렇지만 이렇게 좀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보면서 이삭 공동체를 보면서 이 두 가지를 잘 잡은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소명과 삶, 이제 그 일종의 공동체의 소명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이에 그 고리가 뭘까? 이 둘을 어떻게 무엇이 이어줄까라고 생각했을 때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게 이게 교육이 그 사이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예사 공동체나 혹은 이제 꿈과 미래학교,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교육 공동체니까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혹은 어떤 안에서의 프로그램 혹은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아마 청년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교육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좀 되게 궁금합니다. 너무 진지한 질문을 제가 드렸네요. 그런 교육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생각보다 이게 포멀한 이게 교육들을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음, 어,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어, 이게 아까도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소명과 삶이 괴리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괴리감을 단순히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괴리감을 이렇게 없앴다라기보다는, 줄였다기보다는 저는 더 중요했던 게 보면은 삶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이 단순히 우리가 잘 살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진솔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맞는 코드를 그냥 가난한 자의 마음, 가난한 사람의 마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환,
뭐 이런 부분에 그래도 관심이 우리가 많았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의 부분, 근데 이 가난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고민을 하니까 이게 가난뿐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늘 아파요. 늘 아파요. 아프면은 돈을 또 빌려야 되고, 약이라도 한번 사 먹으려고 하면은 이게 사실은 뭐 통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있는 것들이. 그리고 교육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엄마의 교육 수준하고 가정의 교육 건강 지수 이런 부분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캄보디아에 나와 있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뭐 초등학교를 그만뒀느냐, 졸업했느냐, 중학교를 뭐 졸업 이런 것들을 딱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도 제가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이 가난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질병 문제고, 질병에 걸리면은 또 사실은 이렇게 가난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쳇바퀴를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학교를 못 보내고 교육을 못 받고 이런 결국은 가난과 무지와 요 질병의 요 쳇바퀴를 다 끊어줄 수 있는 게 뭔가 제가 고민했던 게 사실은 그게 답이 교육이었어요. 에듀케이션. 근데 놀랍게도 교육이 들어가면은 한국 같은 곳은 요즘에는 어렵잖아요. 전체적인 교육열과 뭐 이런 것들 다 높고 다 잘하고 다 많은 양을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더 좋은 학교를 더 좋은 학원을 가야 되고 더 좋은 과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캄보디아는 그게 아니고 캄보디아는 100명이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면은 그 중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28명인가 30명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충격적인 사실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은 제가 어디 제가 적었던 글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초등을 다니는 중에 그만두는 아이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3, 40명 될 것 같아요. 40몇 명. 졸업한 아이들이 한 20명. 중학교도 그 정도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5명이더라고요. 이게 캄보디아 프놈펜은 훨씬 더 격차가 심한데 전체를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 속에서 이게 절대적인 교육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저희들이 그랬거든요. 조금만 도왔는데 조금 도왔는데 의사가 되더라고요. 조금 도왔는데 목사가 되고 조금 도왔는데 뭐 지금 다양한 유치원 원장도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무지와 배우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또 질병과 이 가난의 쳇바퀴를 끊을 수 있는 요소가 교육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게 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포멀하게 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 같고 처음에 했던 이사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중학교 이상만 졸업한 친구들을 우리가 불러서 삶의 실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나누면서 가장 간단하게 집에 돌아가면 땅은 있으니까 그 땅에서 우리가 그때 생각했던 게 한 달에 한 가정이 100달러를 벌면은 프놈펜을 안 가고 5인 가정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관심 가지고 그런 땅 속에서 비슷한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 한 가정이 자립하는 대안을 우리가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닭을 키워봤고 그러기 위해서 돼지를 키워봤고 그러기 위해서 앞마당에 채소를 키워보고 땅을 좀 파서 물고기를 키워보고 그것들을 순환시켜보고
그러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최근에야 이런 좀 더 포멀한 어떤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장해서 나갔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전에는 오히려 삶의 부분, 실제적인 부분, 이들의 내면의 부분, 아픈 부분들, 그걸 우리가 함께 했던 그런 것들이 이런 소명과 삶의 이렇게 간극을 좁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이제서야 또 좀 더 확장되어서 우리 자녀들, 아이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는 더 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없으신가요? 네, 우승자 누님.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처음 사실 이제 캄보디아 가서 이사 공동체의 이제 가정들이 같이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언어가 안 되고 사실 어느 경계선에서 이 친구들을 보니까 이 공동체의 어떤 연약함들, 공동체로 살아내는 것들에 대한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여다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나올 쯤에 돼서야 이 친구들이 고민하고 또 이제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를 잠깐 보고 왔던 것 같은데, 김기태 선교사님은 제 생각에는 이 공동체가 가장 건강하게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방향 앞에 공동체적으로 살아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삶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공동체를 여기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일구 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우리 이삭 공동체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공동체를 뭐 그냥 살아왔고 지금까지 어쩌면은 그냥 무소유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삶을 결심했었고 그렇게 살려고 지금까지 이제 왔었고, 그러면서 다양한 공동체를 찾아가보고 방문을 해보고 했던 경험들도 있었고, 또 뭐 젊을 때도 했지만은 지금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그런 시간들도 있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이렇게 좀 돼야지, 아니면은 공동체는 이런 거지라고 하는 부분을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네비우스 이야기하는 자치자전 자립이라는 말이 있고, 요즘에 다시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게 자신학이라 그러거든요. 자신학. 이들이 신학. 한국에서 수입한 신학 말고, 미국에서 선교사가 들고 온 신학 말고, 사실은 이런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어쩌면은 한국 교회의 가장 어려움이, 지금도 고통하는 이유가 이렇게 마이너리티로, 메이저가 아니라 이렇게 소수의 종교로 자꾸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이 성장했던 것 같지만은 바른 틀 위에 성장했던 게 아니고 자신학이 없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선교사들이 가져왔었던 초기에 뭐 조금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전천년 왕국설, 이게 예수님 막 복음 끝까지 땅끝 전해서 예수님 온다, 막 2000년 되면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말론적인 세계관들, 그리고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하는 또 다른 우리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섞이고 하는 가운데 그게 어느 정도 성장의 시기 이럴 때는 맞물려서 우리 그 한국 6.25 전쟁 이후 그죠 산업화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할 때는 이게 맞아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방공 논리에도 한국 교회가 열심히 참여했고 산업화 역군이 되었고 그런 가운데 가지는 우리의 메시지들이 예수 믿고 복 받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 잘 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들을 오늘날 동일하게 이런 캄보디아에서도 우리도 전하고 있거든요. 알고 모르게. 저는 통역하다 보면 때로는 통역을 못하는 말도 많이 생겨요. 이걸 통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할 정도의 한국에 오신 이제 목사님이 뭐 설교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저도 저에게도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공동체를 보려고 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 그런 마음들을 이게 내려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캄보디아식의 공동체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우리 이삭 공동체를 보면은 제가 살기가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속에서 나오는 공동체성들, 공동체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다라고 저는 1차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 어떤 것보다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공동체에서 그런 생각을 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저는 열심히 가르치면 된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잖아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면은 변화가 일어나고 막 이런 관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도 그리 안 됐었고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 그리 많이 했으면은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었고 우리는 그거 하나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들고 와서 캄보디아에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제자 훈련 교재로 쓰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저는 그 결과는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뭘까? 뭐가 이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살리고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뭘까? 저는 이게 아주 이렇게 포멀한 건 아니지만은 적절한 어떤 타이밍,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예수를 선교사의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제 마음이라 생각하면 어느 순간 김기대 선교사의 김기대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어떤 한 사람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이해가 되고 서로 교감이 되고 공감이 되고 하는 가운데 딱 마주치는 눈길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 그때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다양한 그전에 작업들이 필요했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제가 인내의 발효 아까 초대교회 인내의 발효 책 소개를 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고 했다라고 사람들은 막 폭발적으로 전도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성장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가지고 있는 포멀한 개념의 접근 방식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선교하자라는 개념도 없었고 뭐 전도하자 바깥으로 나가자 그런 말이 없었어요. 아까 이야기처럼 보여주는 이교도들이 보고 경험하는 전염병이 돌 때 오히려 그게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들이 맞다면은 저는 오히려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뭐 잘 살아보자, 삶을 다시 해보자, 또 이거로 뭐 그거로만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시점이 정말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 사실은 딱 하나 뭐가 있다라고 뭐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고 참 우리 박선생 선생님 두 분 오셔가지고도 행복한 시간을 마음으로 회복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우리도 마찬가지겠 지금 22년째 이제 되는데 이거 그냥 어떻게 보냈을까? 이게 어려웠던 점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를 살린 곳이 캄보디아 선교지였구나. 우리를 새롭게 한 곳이 선교지였구나 하는 사실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제일 많고 오히려 제가 제일 어려운 거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제가 공감은 굉장히 잘하는데 제가 제일 약한 게 보니까는 우리 아내를 공감하는 공감력이 지금도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위해서 금식한 건 아니고 4일째 금식을 하고 있는데 좀 잘 더 금식하자, 좀 내 삶을 좀 돌아보고 정비하자 싶어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신은 말짱합니다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동료 선교사들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것 오히려 그게 제일 어려움인 것 같아요. 질문은요. 젊은 날에 한국에서 공동체에서 살아봤고 그리고 같이 또 사역을 했고 또 미국의 공동체에서 여러 공동체 이상적인 공동체를 봤는데 보고 이제 그게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이상적이라고 아주 생각해서 캄보디아에서 실제로 이제 공동체를 22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분명히 그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은 이제 강의 안에서는 이제 물론 좋은 얘기 사례를 주로 위해서 발표를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탈자라든지 분명히 이탈자 나고자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의 뭐 리더나 아니면 그 조직 운영에 때문에 문제를 느끼면서 이렇게 약간 주류가 아닌 협조자가 비협조자가 돼버리는 뭐 여러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한 뭐 사례나 또 어떻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분명히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정임준 선교사님, 정임준 선생님, 예, 대답을 대신 해줄 수도 있습니까? 그런 대답을 제가 어떻게? 예, 근데 정말 감사한 게 그런 식으로 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오. 기적이죠, 기적. 나고자는 있었어요. 그냥 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나간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한국 사회와 제가 선교지의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다른 개념인 것 같고 그거는 제가 한국에 있으면 당연히 일이 못 살죠. 일이 안 되겠죠. 근데 선교지의 어떤 차이점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타산지석을 삼은 것도 많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또 민들레 공동체도 우리가 보고 주변에 뭐 다양한 우리가 듣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또 캄보디아 안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정말 존중했던 것 같아요. 캄보디아 친구들 나보다 낮게 얘긴다라는 것이 너무 이건 뭐 자랑도 아니고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는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제일 어려움이 사람들은 선교지에 오면은 제일 마음에 첫 번째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사람이 미워져요. 사람이 미워지면 선교는 절대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선교가 아니라 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지. 짜증 나고 기분 나쁘고 막말이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뭐 저는 어쨌든 감사한 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든 적이 없었을 수는 없었겠지만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안 나고 그게 정말 은혜이자 감사하고 중요했던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은 선교지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옆에 동역자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너무 많잖아요. 그 교제권이 다 그쪽이니까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후원자들이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실상들을 물론 이제 긍정적인 것은 뭐 우리가 다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실은 이제 비하인드 이렇게 아래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옆에서 보면은 이제 뭐 은혜라고 물론 표현해서 이게 잘 극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극복하고 있는 비결이라든지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돌아갈 수 없어서. 그런 것들도 공동체를 이렇게 내가 사역을 하면서도 굉장히 옆에서 보면 이렇게 힘을 빠지게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실하셔서 늘 충만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특별한 또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이렇게 극복하고 지내는 이런 비결이라고 할까 그런 건 또 이렇게 마음가짐이라고 할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하여튼 뭐 중국에 있다 보니까는 질문이 깊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도 하신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저도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유한데 제가 아직도 뭐 어찌됐든 공부는 다 했는데 하고 싶으면은 안수도 받고 싶은데 근데 여전히 저한테 안 맞는 옷이고 제일 큰 문제는 제가 계속 욕을 해야 되니까는 근데 하나님 앞에는 한편으로는 죄송하죠. 니는 왜 내가 듣는 욕을 같이 안 듣고 욕만 하려고 해 하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 속에서 짐을 네가 좀 같이 나눠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뭐 저도 마음속에 너그러운 사람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늘 있는 정의에 충만한 사람인데 이제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여기 뭐 이게 또 방송이 아니고 녹음이 되나? 저기 어쨌든 진짜 마음을 열고 나눌 교제권에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얼마 안 돼요. 많지 않아요. 또 그런데 저를 많이 알죠. 이제 많이 다 뭐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욕은 하지 않아요. 저를 욕은 하지 않는데 다 그냥 좋아하는 선교사로 여기기로 해주기는 해주는데 참 제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마음들을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권에 있는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지금 함께하는 뭐 도기성, 이중기 이런 선교사들 이런 친구들 외에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교제권이 그러면은 사실은 좀 굉장히 나는 괜찮은데 아내가 굉장히 이게 또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교제 영역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찾아오는 사람이 그래도 또 많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런 면에서 이게 우리가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하지 못하면은 선교지에서 이게 롱런하기가 어렵고 감사한 거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늘 그 생각을 하죠. 선교사는 선교사 같은 또 그리고 목사들에게는 그들을 멘토링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고 늘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선교라는 뭐 이런 어떤 형태든지 간에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그런 공동체를 주셨어요. 정말 캄보디아 땅의 선교사들 안에서의 공동체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우리보다 더 걱정해주고 우리보다 더 고민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동지들 우리 뭐 GT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저는 너무 우리는 참 행복한 선교사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선교사들이 한국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교제권을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공동체가 이렇게 끊임없이 그 선교사를 멘토링 해줄 수 있는 저는 늘 점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하는 생각이 맞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내가 쓴 글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맞습니까? 요거 내가 탐욕 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나의 어떤 욕심 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내 스스로도 해야 되지만은 공동체가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항상 정상적인 궤도 속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그게 가장 그동안 감사한 부분이고 이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도 감사하고 또 대답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 강의 너무 달리면 안 되겠죠, 그죠? 이제 또 다음 모임도 있고 다음 주제 강의도 있고 해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아까 중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양육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생기는가? 이게 공동체가 어떤 소명으로 살아가는데 그 소명이 삶으로 드러나는가가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그 공동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사실 이 주제인데 그 말은 곧 이런 좀 우문현답 같지만 공동체로 살아가는가라고 다시 되물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은 뭐지라고 했을 때 공동체가 가진 소명이 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GT가 이삭 공동체와 이렇게 견주어서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나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 소명, 제자 양육이든 그리고 기독교사로서의 삶이든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 라고 되묻는 그게 이제 공동체가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를 묻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우리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우리 한 번 더 오늘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미대 선교사님께 박수로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항상